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속도와 결과주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 인격적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자랄 시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한 건데요. 모두가 알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씨를 뿌렸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 매 순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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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서 사실 저희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돌아보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여러 기념 사업회도 있었고 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었고요. 아마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앙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적인 전투다. 편안한 데서 돌아보는 것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나아가는 것만큼 또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이제 개인과 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잠깐 쓰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오히려 그 종교 개혁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뭐지? 그런 어떤 뜻으로 그 개혁이 시작되었지? 라고 아마 새겨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개혁, 코로나가 가지고 온 개혁, 코로나 개혁, 신앙의 이렇게 개혁, 신앙의 개혁 그런 기간.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위기는 찾아오고 그 위기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아는 것을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의 과제일 텐데요.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기자님. 예, 저 멋있는 분은 이제 모자를 멋있게 쓰셨는데요. 윤병구 목사님. 윤병구 목사님. 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902년 말 출항해서 1903년에 첫 번째 102명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들이 생긴 이후에 이제 계속 늘어서 1905년까지 6,700명 정도가 이제 갔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40개 농장에 흩어져서 고된 노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죄수처럼 번호를 불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주일날은 모여서 워낙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농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지 않고 통역이라든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농장에 있지 않고 호놀룰루 시내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라는 거죠. 그때 발기인 말하자면 그 선교회를 만든 발기인 5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윤병구 목사신데 이분이 이제 아마 신학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하와이에 갔을 때는 그 우병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아마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와이 신민의 발기인이기도 하고 또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 이런 것도 하시고 나중에 1949년에 귀국해서는
국내에서 외무부 고문까지 지낸 독립운동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설립은 1903년 11월이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역사를 네. 뭐 좀 보면은 역사에 보면 하와이 이민자 이홍기 씨가 쓴 증언록을 보면 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이제 모였다가 30분 동안 차를 타고 농장에 간다. 그럼 10시간 동안 일하는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좀 게을리하면 채찍에 맞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쌓았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아예 방탕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망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것과 이제 교회 조직 교회를 세우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1903년에 저 윤병구 목사님 등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 건물을 빌려서 방 한 칸을 빌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역사책에는 1903년 11월에 하와이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시초로 봐주실까. 때로는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 사람을,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와이 농장에서 흩어져가지고 어떤 게 30명, 어떤 농장에는 한 200명 정도 갔다는데 그 사람들 하와이의 그 백인 주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인들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의 뭐 노예나 다름없이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예, 굉장히 캄캄한 그런 날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와이에 복음을 뿌리는 사역을 하신 거고 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쓰시는 도구인 것이죠. 맞습니다. 절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또 다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지만 이 가운데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충원 기자님 가져오신 사진 먼저 봤고요. 이번에는 김희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사진 2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쿠바나 지역 교회들에서 지금 7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는 세례를 사진입니다. 받는 모습이군요. 올해 여름 사역을 정리하고 보고하면서 쿠바와 또 베네수엘라 지역을 선교하는 정경석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선교 편지 사진인데요. 특별히 이제 베네수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교회들이 또 수련회를 갖고 또 이렇게 70여 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네수엘라 비롯해서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좀 얻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또 상황과 환경과 우리 사람들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진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어나는 생명의 사역들처럼 이번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티오피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MCM 병원의 설립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디오피아 정부로부터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의료기관 설립 제안을 받고 10만 평에 달하는 땅을 제공받아서 2001년 착공해서 2004년 병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로 17년이 되었고요. 2012년에는 의과대학 설립도 해서 올해 3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2020년 이 나라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7월에는 이 나라 사립병원 최초로 3차 종합 전문 병원으로 승격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Yes, working in MCM during the last 5-6 of my stay has been so enjoyable and very valuable to me in many ways. And one of them is the freedom I have working in the MCM hospital, and also more important, the access the hospital has for many patients, and also the difficulties that come with complicated patients, and the way we come together to really to have interdepartmental consultations makes all the clinical evaluations, management, and follow-up very easy. And I have seen it very important even in my practice of my profession. አመሰግናለሁ። ያው ኮሪያ ሆስፒታል ማለት ነው የተለያዩ አገልግሎቶችን እንደሚሰጥ ይታወቃል። በቀዶ ጥገናና በተለያዩ ዘርፈ ብዙ በሆኑ በሽታዎች ማለት ነው እስከ ቀዶ ጥገናም ጭምር ማለት ነው ጥሩ አገልግሎት እንደሚሰጥ አውቃለሁ ማለት ነው። ምክንያቱም እንደ ቤተሰብ አሁን የመጣሁት በቤተሰብ የምንድን ነው የሚባለው የኩላሊት ጠጠር አባቴ አስወጥቶ ነበረ ከዚህ በፊትና በሱ ጥሩ አገልግሎት እንዳገኘ እኔ ደግሞ በእርግዝና ክትትል ነው የመጣሁትና ጥሩ አገልግሎት ይሰጣል። ይሄንን ነው ማለት ነው ማለት ነው። 이곳은 최신형 영상장치를 갖추고 조영술을 시행하는 혈관센터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술은 내시경을 통한 간담도 체관 스텐트 시술 장면입니다. 여기서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뿐만 아니라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 시행하기 힘든 어려운 시술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병원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저희 MCM 병원을 찾아와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자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시골 지역에서 새벽 일찍 출발해서 5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태담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귀한 선교병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명성기독병원 이렇게 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한데요. 이 병원의 원장님이시죠. 권영대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성병원장 권영대 선교사입니다. 이티오피아 MCM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 명성기독병원이 설립된 지 벌써 20년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명성병원이 명성교회의 기도와 후원의 힘을 입어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성병원이 이 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명성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병원입니다. 예, 무엇보다 그 의료 인력 양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겠어요. 어떠신지요? 네, 저희 MCM 병원은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유능한 의사들이 이곳 MCM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한사화기내과 학회라든지 대한영상학회 학회 교수님들도 이곳에 와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현지 의사들이 향후 이 나라를 든든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MCM 병원이 작년에 이 나라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의료 병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3차 전문 병원으로 승격되는 기쁨도 누렸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군요. 네. 선교사님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 치료 거점 병원으로도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티오피아도 예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가 오히려 우리 선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이곳 수도 아디스아바바에는 100여 개가 넘는 대사관들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에도 자국을 대표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MCM 병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MCM 병원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병원이 될 것이며 또 교민 사회에도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것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건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특별히 명성기독병원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우리 명성 MCM 병원의 미션과 비전으로는 향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전문 유능한 크리스찬 의료인을 양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선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이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병원이 3차 전문 병원으로 가고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의료 물품이라든지 환자들이 필요한 물품, 모든 의료 응급 물품들이 이 나라로 수입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기독 의료인들이라든지 모든 분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물품들의 공급 상황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다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의료 물품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티오피아 권영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참 다양한 형태인데요. 그 다양함이 차별이나 혼란스러움으로 다가올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갖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을 겪었던 선교사 자녀들이 자신과 같은 후배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분도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선교사 자녀로 성장해서 지금은 후배 MK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배은총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그 부모님이 중국 각지에서 사역하시고 태국에서도 잠깐 있다가 한 10여 년 정도를 중국 태국에서 자란 MK 배은총이라고 하고요. 중국 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네요. 오고 있어? 그 집 앞에 있는 공원 거기 저번에 쳤던데 거기로 와? 도착할 때쯤 연락 줘. 2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지금 한 1년 차 됐는데 이제 부모님도 없고 이제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부르고 이제 배드민턴 저희가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동생이랑 4명이서 같이 이렇게 배드민턴 치기도 하고 집으로 불러서 게임도 많이 하고 보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이제 시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이제 방이 너무 깨끗해서 지금.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옷 갈아입어야 돼? 그냥 이 상태 가지고. 그래 그 셔츠만 벗으면 될 것 같아. 신혼부부이시래요. 아니 근데 저 빨리 오시오. 질 준비 되셨나? 오늘은 진짜 바람을 극복하는 배드민턴이야. 한번 해봐.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셈이네요. 네. 10점.
10점 내기. 와, 너 잘한다. 스매시가 엄청 빠른데? 10점이 오래 걸렸나 봐요, 내는데. 누가 야. 이긴 거죠? 이렇게 비 오면서 해도 재밌네. 자, 굿게임. 굿게임. 동생이랑 참 추억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동생이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좀 성격이 일단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우면서 정이 더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에 대한 좀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어렸을 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멀리 사시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도 운동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 배드민턴 클럽에 그 가족 온 가족 4명 가족이서 치는 그 가족 있거든. 너 너무 부러워. 그 가족 둘씩 이렇게 팀 모아가지고 배드민턴 게임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 멀리 계시는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신혼부부의 모습. 네. 알콩달콩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제 처음으로 일한 학교가 이제 북한 탈북민 대안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이제 또 같은 MK이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서로 또 이제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 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에 좀 공감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것 뭐 비전이나 성격 뭐 외모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에 부합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해서 이제 결혼을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야. 안녕하. 같은 또 MK로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예쁘시고. 그러니까 그 탈북민 대안학교 이제 또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아내분이. 네. 쓰레기 버리기 내기. 쓰레기 버리기.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북한 사회에 관심을 그러게요. 자, 3개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자,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 쇠고기 장조림. 달타. 지금 저기 쓰레기 버리기 얘기를 우주에 있는 거. Comet, asteroid. 한국어 몰라요. 이것도 아니 한국어를 하는 룰 없잖아요. 이거 줘야 돼요. 쟤는 4개밖에 못. 3개 했어요. 3개 했어? 아니 중간에 말 뭐래, 끊었잖아요. 뭐래. Meteorite. 자,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크리스찬을 만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크리스찬 아니어도 네가 전도하면 되지 사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전도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고 인생의 어떤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어떤 비전이 같아야지 이제 그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없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비전이 정말 공유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외모적인 거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희생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 그런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큰 힘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군 자녀들 영어를 가르쳐주면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한 번도 뭐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이제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군 자녀들 한번 처음에는 이제 휴가를 위해서 군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 기회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 휴가 때문에 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보람이 많이 차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되게 말도 안 듣고 되게 좀 되게 좀 과격하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점점 저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잘 해주고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이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 이랬던 애가 이렇게 지금 변하는 걸 보고 너무 그게 좀 가슴이 막 뛴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좀 군대에서 처음으로 아, 교육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그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바로 가고 이제 학교를 제가 좀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을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6년까지 된 것 같아요. 국제학교 안녕하세요. 교사로 또 네, 일을 하고 저는 계신 지금 아이들 영어를. 학교에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과학 실험 도구들이 있는 캐비넷이 있고요. 문과 TV와 네, 이렇게 학생들이 앉는 책상과 이렇게 저의 책장과 그다음에 칠판 그리고 저의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터를 또 소개해 주셨네요.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책을 읽고 계신데요. 영어 책을 스마트폰 보자. 사실 TV가 없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이제 저녁 먹으면서도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왜냐면 TV 보통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TV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밥 먹으면서 항상 얘기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진짜 뭐 한두 시간 훌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먹고 난 이후 시간은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자기 개발 많이 하고 그리고 둘 다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 많이 읽는 편이에요. 성민이 좀 별로가? 성민이? 김성민? 성민이 군대 있어. 군대에서도 요즘에 전화 다 돼. 그래, 여보세요, 성민아. 통화 되니? 잘 지내? 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어? 너 요즘 군대 좋아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화할 수 있잖아. 군대에서도 핸드폰이 되니까 이제 아니, 후배 전화 안 하니까. MK와 통화를 하는. 내가 너 얼마나 건데요, 열심히 내가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성민아 나오면 진짜 연락해야 돼. 할 말이 많다. 알지? 할 말이 많은 거 알지? 그러니까 꼭 이게 와야 일종의 돼. 신방 같은 개념인 말고 거잖아요. 전화를 까먹지 통해서. 들어가 봐 그러면. 성민. 나중에 또 통화하자. 되게 자상하시네. 네. 되게 좋네. 내가 좋아졌어. 근데 진짜 곧 제대하겠다, 그치? 아니 얘도 좀 나이 들어서 같잖아. 나이 들어서면 진짜 힘들거든. 저보다 좀 어린 청년들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가는데 제가 그 시기 때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소년 시기 때 조금 외로웠고 부모님이랑 따로 살았던 그 시간이 많아서 부모님이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좀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청소년 때 저는 되게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잘해줬던 형 누나들이 아직까지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많이 되고 싶어서 이제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던 MK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많이 가요.
이제 MK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쭉 살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막 이렇게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집 구하는 것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막 먼저 가서 너 이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뭐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너 이런 거 잘 어려우면 내가 같이 가줄게 해서 저는 막 부동산 계약할 때 같이 가준 적도 있고 뭐 집 이렇게 이사할 때 그럴 때 항상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사 같은 거 할 때 사실 부모님 도움을 못 받잖아요. 이 친구 MK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이제 주면은 저도 사실 너무 기쁘고 그런 도움을 줄 때 이 친구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제 이제 어떤 경험을 한국 삶에서의 그 좀 경험을 많이 얘기해주고 어떤 그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도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은 제가 조금 제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듦이 있으면은 꼭 그 주변에 있는 MK들과 뭐 내 삶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그런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사실 MK이기 때문에 MK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경험해본 사람이 더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MK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겪었던 MK 선배들이 이렇게 돌아봐 준다는 거는 예전과 또 다른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MK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요. 네네.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뭐 혼자서 결국은 언젠가 극복해야 될 그렇죠. 문제지만은 그 경험했던 선배들 그런 조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누군가 또 저분에게 은총 씨한테 그런 또 친절함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저분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그런 선의를 베푸는 모습들이 참 좋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송 교사님, 우리 선교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워낙 또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나이대에 부모님한테서 받아야 될 사랑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결핍이 또 낳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점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배은총 선생님의 경우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 결핍,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이게 나타났을 때는 본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배은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바로 한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의 뒤를 보고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기가 겪었던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뒤에 오는 MK 후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길이야. 이 길을 가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나 봐. 이렇게 제대로 왔잖아. 이렇게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배은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 멘토님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런 영향을 또 후배 멘토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도 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을 알아주고 그가 이제 MK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는 MK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함께 좀 도와주고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선배들이 잘 챙겨줘서 우리 MK 후배들이 건강하게 또 사회에서 잘 성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양한 선교사 자녀들의 삶을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나 또 부모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배은총 선생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영역에서 모두의 연합, 모두의 참여라는 모토로 함께하는 선교한국 이대행 사무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선교 한국하면 청년 시절에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교 한국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 한국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아직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선교 한국 운동은 지금부터 34년 전에 시작된 네. 사실 그 굉장히 작은 뭐 기대가 크게 없었던 그런 모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 한국 운동을 일단 조직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로 시작한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1988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46개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연합 운동체인데요. 네. 저희가 그 46개 단체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요. 네. 하나는 캠퍼스에서 네. 사역하는 선교 단체, 또 한 군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들, 또 지역 교회들. 지역 교회 중에 특별히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선교부에서 많이 이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선교한국 운동을 이제 함께 조인했던 게 91년인데요. 네. 올해로 딱 30년이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선교한국 운동이 88년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태동은 1957년에 캠퍼스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60년대에 복음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좀 청년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기도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세계가 열방이 한국으로 올 때 이제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기도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제 88 올림픽을 계기로 청년 대학생들의 어떤 기도의 운동을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선교 한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선교 한국 하면 또 선교 한국 대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해도 진행이 되었나요? 네, 선교 한국은 1988년 이후로 저기 2년에 한 번씩 짝수회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30년을 지나면서 네. 저희가 30년을 지난 이 운동이 네. 어떻게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늦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홀수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시겠지만 2020년에 그렇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한국에서 2020년 5월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네. 그래서 2021년 대회를 8월 첫 주에 저희가 설계한 대회를 1년 내내 네. 하는 관점에서 7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그 분산을 했고요.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중에 6가지가 이미 끝났고요. 네. 지금 마지막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대회의 전체적인 구도를 저희가 이렇게 잡았어요. 3개의 C인데요. 하나는 체인지, 변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스, 그 기회라는 네.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회 안에서 초이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했는데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왔고 네. 저희가 2019년에 큰 저희가 조직적 변화를 일으켜 왔거든요. 네. 선교한국 운동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운동으로 이제 자라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변화가 이제 저희들에게 찾아온 기회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7가지로 그 초이스를 한 개념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교 한국 역시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서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또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계신 거네요. 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이제 9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 한국이 같이 배를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80년대를 생각하면 한국이 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상당히 이제 사회 변혁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교회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네. 선교한국 운동은 아마도 그 교회 성장의 그 응집력, 그 열기를
열기의 어떤 뇌관을 건드린 운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열정이 모아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폭발 지점을 딱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폭발력이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아마 그 열기로 지금 계속 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이 선교 한국이 지금 30년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사역이. 네, 초창기 때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한국에 올해로 30년을 있다 보니까 전체 34년 역사 중에 사실 이제 극초기 빼놓고는 이제 거의 있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미세한 분야에서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 단체가 연합이지만 사실은 열정적인 몇몇 분들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원단체 공이 모두가 연합이라는 게 이제 이미 익숙해진 네. 그런 그 개념에서 저는 건강한 확장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그 선교한국 운동이 어떤 동원의 방향 또 어떤 동원의 방법들 이런 의미에서 그 한국교회의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의 선교 전략들을 저희가 교회로 확산되게 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였거든요. 네.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동원, 또 연합, 뭐 마지막 뭐 프론티어 미션, 막 이런 개념을 저희가 이제 대회 때 막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막 저희 안에 충분히 녹아 있고 또 소화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화되지 않았던 그런 전략들이 이제 그 한 3, 40년간의 한국 선교의 고민, 또 경험, 또 시행착오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한국형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교지에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또 다가가는 이런 소화작용이 상당히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뭐 저희가 눈에 잘 안 띄지만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해외 파송 선교단체들의 발전에 선교한국이 상당히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부스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선교 단체들이 열심히 홍보 전략들 짜고 그러면서 선교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선교 단체들이 선교 한국의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해외 선교단체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 선교단체들이 또 선교 한국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과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올해 1월에 발표된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78억의 인구 중에 여전히 28억 정도가 복음을 접하는데 상당한 장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보고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미전도 지역 혹은 복음의 소외된 지역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선교 사명의 우선성에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각성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요 부분의 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이제 170개국에서 250만이 들어왔다, 뭐 이런 170개국 내외죠. 이제 그런 면에서 돌아보자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한 170개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떤 순간에 이런 숫자적 또 그 글로벌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를 한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 2만 8천 명, 뭐 2만 3천 명 이렇게 해서 통계 수치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 정도 숫자로 우리가 세계 선교의 큰 그 과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하지만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과 세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많이 감당할 거냐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의 어떤 선교적인 변화는 교회의 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 다문화 이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열방 이제 이 관점의 그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각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전문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이 아주 중요한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한 40년 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했어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면 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국 교회의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잘 견인하게 되면 저는 사실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뭐 변화일까? 사역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지. 저는 이제 사역의 변화가 한국 선교계에서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변화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아마 그 직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변화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흔히 뭐 모든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대척점에는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두 가지 말이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60년대에 뭐 여기저기 이것도 선교 저것도 선교 나도 선교사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선교를 남용한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그렇게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저거는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 뭐 나는 선교에 그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는 이상 우리는 그냥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이제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열방에 연결되는 일 이제 이런 영역에 상당히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충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선교 한국도 초창기에 이제 그 대학생으로 섬겼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도자로 다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과거에 선교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그 청년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사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청년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에 데자뷰 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꼰대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저희 청년 때는 꼰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체로 지금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 세대가 잘못하는 거는 보이고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근데 역사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인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꼰대만 없어지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다양한 현실과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선배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리고 선배 세대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개선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장점은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살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단점은 이제 그 역사의 몫으로 그 청년들이 그걸 테이크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청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들을 보면서 배울 점과
또 저분들의 약점은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가 그 약점을 채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꼰대 같은 말인가요?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네, 요즘 청년들에게도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뭐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선교한국 대회도 1년 내내 이제 7개로 이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함께 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람도 가져보고요. 내년 계획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계획과 함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저희가 이제 선교한국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 올해 했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이후에 2023년에 선교한국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아마 네. 1년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그 선교한국의 그 어떤 역사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아마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선교한국 같은 역사를 찾아보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최소한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안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에서 선교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연합, 그것도 전혀 개념이 다른 캠퍼스, 교회, 또 파송단체가 네. 이걸 연합을 해서 뭔가를 이뤄낸다? 이제 이런 일은 아마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시대가 흘러도 이게 그냥 당연한 연합이다라는 건 없어요. 연합은 사실 굉장한 큰 고통과 희생을 필요로 감내를 하는. 해야 되거든요. 이제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굉장히 치열한 네. 이제 그런 치열함을 우리가 정말 그 포기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네. 위해서 정말 그 치열함을 잘 살아내는 일, 이게 선교한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이 선교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좀 연합하고 그 연합한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한국 이대행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치 이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이 다양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두 분은 어떠셨는지요? 네, 일단 그 이제 선교한국 정말 생각해 보니까 30여 년 넘게 그 연합 사역을 이루어서 네. 활동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수많은 어떤 분열과 나뉘임이 참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 운동이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 좀 감사하고 다시 네. 한번 그 연합과 협력, 하나됨의 가치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연합과 협력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꼭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하와이 갔다가 에티오피아 갔다가 네. 태국에 갔다가 전 세계를 막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한국의 역사와 또 초이스, 선택, 기회, 또 이런 체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당연한 연합은 없다. 거기에는 치열한 헌신과 치열한 양보와 또 치열한 봉사가 그 물밑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어야지 가능했던 연합이었고 가능했던 선교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연합은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연합이 없다는 말은 결국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개개인도 사실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 연합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선교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